어머니가 몸으로 칼을 막았습니다. 그게 제가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날입니다. 아버지가 딸을 죽이려 했습니다. 왕이 아닌 아버지가 공주가 아닌 자기 딸의 목에 칼을 겨눈 것입니다. 조선이 건국된 이래 자기 딸을 죽이겠다고 입 밖에 꺼낸 왕은 이 사람이 유일했는데, 딸이 저지른 죄라고는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보며 그만두시라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실록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 가족의 흔적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것은 글자가 아니라 숫자였습니다. 두 개의 능에 새겨진 지문 속 가족의 수가 서로 달랐던 것으로 아들이 하나 늘어있는 자리에서 딸이 하나 사라져 있었습니다. 늘어난 아들은 그 사이에 태어난 것이었지만 사라진 딸이 그 사이에 죽었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446년 정인치가 세종의 능인 영릉에 지문을 새겼습니다. 왕실의 가계를 빠짐없이 적어 내려가는 자리였기에 세종의 아들들과 그 배우자, 자녀까지 한 줄 한 줄 써 내려갔는데, 수양대군의 이름 아래에는 아내 윤씨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 도원군 하나와 아직 어린 딸 둘이 나란히 올라 있었습니다. 22년 뒤인 1468년 세조가 눈을 감은 뒤 광릉 지문이 새로 작성되었습니다. 아들은 덕종과 예종들로 늘어 있었지만 딸은 의숙공주 단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1446년에 분명히 둘이었던 딸이 1468년에는 하나가 되어 있었는데, 이 숫자 하나가 바뀌기까지 이 가족 안에서 벌어진 일을 따라가면 한편의 비극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1438년 한양, 수양대군의 집 안방에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첫째 아들 도원군을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둘째로 받아 안은 아이였는데 이번에는 딸이었습니다. 금계필담이라는 야사가 이 아이의 이름을 세이라 전하는데, 아버지 수양대군은 갓난 딸을 품에 안아 올리며 소리내어 웃었다 합니다. 그 아버지는 활시위를 당기면 관역 한가운데가 뚫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붓을 잡으면 획마다 기운이 넘쳤고 목소리는 형제들 가운데 가장 우렁찼기에 그 옆을 지키는 어머니 윤 씨는 누구보다 단단하게 살림을 틀어주어야 했습니다. 남편의 거센 기세를 받아내면서도 집안을 흔들림 없이 꾸려나간 이 여자가 훗날 정의왕후라 불리게 됩니다. 세이가 걸음마를 떼고 그를 익히는 사이에 조선의 왕좌가 3번 뒤바뀌었습니다. 1450년 할아버지 세종이 눈을 감자 큰아버지 문종이 뒤를 이었지만 재위 2년을 넘기지 못한 채 병상에서 숨을 거두었고, 그 뒤를 이은 것은 겨우 12살 단종이었습니다. 어린 왕의 손에 쥐어진 옥새는 그 손바닥보다 무거웠습니다. 1453년 10월의 어느 밤, 수양대군이 무장한 수하들을 이끌고 김종서의 집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문이 열리기 무섭게 철퇴가 김종서의 머리 위로 내리꽂혔고, 그 밤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황보인을 비롯한 대신 수십 명이 포승에 묶인 채 끌려 나왔습니다. 훗날 개유정난이라 불리게 되는 밤의 시작이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한양의 권력은 이미 수양대군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날까지 조정을 이끌던 대신들의 자리가 텅 빈 채 남아 있었고, 그 빈자리를 수양대군의 사람들이 하나둘 채워나가는 동안에도 단종은 옥좌 위에서 고개를 떨군 채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12살 아이의 손에서 나라가 빠져나가는 순간이었지만 그 손을 잡아줄 어른은 더 이상 곁에 없었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이 마침내 왕위에 올라 세조가 되었습니다. 맏아들 도원군에게는 세자 자리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의숙공주는 세왕의 딸로서 궁 안에서 총애를 한 몸에 받는 한편, 그 둘 사이에 낀 세이는 아버지의 즉위를 축하하는 잔칫날 밤, 불 꺼진 제 방에 홀로 앉아 창밖만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세조가 단종을 영월로 내려보낸 뒤에도 칼끝은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삼문과 박팽년을 비롯한 집현전 출신 6명이 단종 보기를 도모하다 발각되었는데, 세조는 이들의 살점을 벗기고 뼈를 꺾는 형벌을 직접 지켜본 뒤에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월 깊은 산골에 홀로 남겨진 단종의 목숨은 바람 앞에 촛불이 되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금계필담에 따르면 세이가 아버지의 처소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버지, 어린 조카를 죽이시면 안 됩니다.
온 조정이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던 그 시기에 왕의 얼굴을 정면으로 올려다보며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세조는 고개를 돌린 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울음소리를 등 뒤로 흘려보내며 자리를 떠났던 것인데, 다음 날 해가 뜨자 세이가 다시 같은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처소 앞을 떠나지 않았기에 세조의 얼굴이 하루하루 굳어져 갔습니다. 신하들도 형제들도 모두 입을 다물고 있는 마당에 제 핏줄 하나만이 거듭 고개를 쳐들고 있었습니다. 왕의 뜻에 정면으로 맞선 자들은 이미 능지처참을 당했거나 먼 변방으로 쫓겨난 뒤라 궁 안에서 세조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보는 사람은 이제 세이 단 한 명이었습니다. 세조의 분노가 마침내 한계를 넘었습니다. 천하를 손에 넣은 뒤 온 조정이 엎드려 있건만 제 핏줄이 날마다 처소 앞에 엎드려 거역하는 꼴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기에 딸을 죽이겠다는 말이 입 밖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왕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말이 정의왕후의 귀에 닿자마자 한밤중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계유정난의 밤을 남편 곁에서 함께 세웠던 여자, 단종을 몰아내는 자리에서 뒤를 봐주었던 바로 그 여자가 딸 앞에 서는 순간만큼은 칼을 든 남편을 등진 채 어머니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정의왕후가 세이의 손바닥 위에 금자를 하나 올려놓더니 손가락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딸의 등을 궁 밖으로 밀어낸 그 밤, 궁문이 한번 닫히고 나면 다시는 이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돌아서야 했습니다. 세이는 어릴 적부터 자신을 돌봐 온 유모 하나만 데리고 한양의 성문을 빠져나왔습니다. 궁에서 자라 비단 위만 밟던 발이 매늘길을 디뎌야 했고, 무명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하나씩 넘는 동안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며칠을 쉬지 않고 걸어 충청도 속리산 자락에 다다랐을 때 빽빽한 나뭇가지 사이로 작은 초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막 안에는 젊은 남자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어 끼니를 잇던 사람이었는데, 해가 진 뒤 느닷없이 나타난 낯선 여인의 유숙청을 처음에는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세이가 사정을 털어놓자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자기 방을 내어주겠다 한 뒤 자신은 부엌 한켠에 자리를 깔았습니다. 세이의 눈에 그 남자의 손이 들어왔습니다. 약초를 캐는 손치고는 마디가 곱고 가지런했으며 손끝에는 먹물이 밴 듯한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산속에 홀로 숨어 사는 까닭을 입 밖에 꺼내지는 않았지만 이 남자 역시 등 뒤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세이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김종서의 손자였습니다. 속리산 깊은 골짜기에서 약초꾼 행세를 하고 있었지만 본래는 글을 읽고 붓을 잡던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계유정난의 밤 수양대군의 철퇴에 머리가 깨져 쓰러진 바로 그 김종서의 피가 이 남자에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버리고 산속에 숨어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이는 그 사실을 몰랐고 그 남자 역시 자신의 초막에 들어온 여인이 수양대군의 딸이라는 것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둘 다 자기 이름 석자를 입에 올릴 수 없는 처지였기에 서로의 과거를 묻는 대신 하루하루를 나란히 견뎌나갔습니다. 세이가 약초 다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궁에서는 약재가 담긴 함을 열어본 적조차 없었지만 그 남자가 산에서 캐온 뿌리를 하나씩 건네줄 때마다 잎을 떼고 흙을 턴 뒤 햇볕에 널어 말렸습니다. 비단만 만지던 손끝에 거친 흙이 끼는 데는 한 철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말이 적은 대신 손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이와 유모가 머무는 방 앞에 처마를 덧대어 빗물이 새지 않도록 손보는가 하면 새벽마다 아궁이에 불을 넣어 방바닥이 따뜻해진 뒤에야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입으로 배려를 드러내는 법이 없었지만 행동 하나하나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한번 바뀌고 다시 한번 바뀌는 사이에 두 사람의 거리가 좁아졌습니다. 나란히 산길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캤고 저녁이면 초막 앞 너럭바위에 걸터 앉아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본명도 가문도 모른 채 마주 앉는 시간만 쌓여가는 나날이었습니다. 유모가 먼저 눈치를 챘습니다. 세이가 그 남자의 빈 그릇을 거두어 올 때 손끝이 잠깐 머무는 것을 보았고
그 남자가 산에서 내려올 때 세희가 초막 앞까지 나가서서 기다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유모는 입을 열지 않은 채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혼례라 부를 것도 없이 초막 안에서 서로에게 절을 올린 것이 전부였는데 증인은 유모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의 딸과 김종서의 손자가 한 이불 아래 나란히 누웠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산 아래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부부가 된 뒤에도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새벽이면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고 세희는 초막을 지키며 빨래를 넣는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산골의 평범한 부부였지만 밤이 깊어지면 각자의 자리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얇은 벽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세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초막 안에 마주 앉아 남편의 손을 잡은 채 자신이 누구인지를 한마디씩 꺼내기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수양대군이라는 것부터 단종을 살려달라 매달렸다가 죽을 뻔했다는 것, 어머니가 한밤중에 궁 밖으로 밀어내 주었다는 것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손이 굳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를 죽인 사람의 딸이 지금 자기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숨이 한번 크게 들어갔다 나온 뒤에도 입이 열리지 않았고 한참 동안 어둠 속에서 천장만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김종서라는 것, 계유정난의 밤 대문 앞에서 철퇴에 맞아 쓰러졌다는 것, 살아남은 손자가 이름을 버리고 산속으로 숨어들었다는 것을 하나하나 꺼내놓았습니다. 초막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채 한동안 풀리지 않았습니다. 세희의 아버지가 남편의 할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두 사람 사이에 놓이자 초막 안이 오랫동안 고요해졌는데 유모는 방 밖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고 두 사람을 갈라놓은 것은 칼이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몸을 일으켜 초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바람을 맞으며 어둠 속에 한참을 서 있다가 동이 트기 직전에야 다시 안으로 들어왔는데 세희의 맞은편에 무릎을 꿇고 앉은 채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듯 나 역시 할아버지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에 세희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고개를 떨구며 소리 없이 어깨를 떠는 아내의 팔을 남편이 잡아 일으켰는데 원수의 후손끼리 부부가 된 것이 하늘의 장난인지 벌인지는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서로를 놓지 않기로 한 것은 두 사람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정체를 확인한 뒤에도 초막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새벽에 산으로 올랐고 세희는 약초를 다듬으며 남편의 발소리를 기다렸습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밤마다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궁 안의 기억과 산 아래의 기억이 초막 안에서 처음으로 섞여 들었습니다. 세조 치세가 10년을 넘기는 동안 속리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이 부부를 그저 약초꾼 내외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마을에 내려와 약초를 팔고 쌀을 사가는 조용한 부부라 여겼을 뿐 남편의 할아버지가 누구이고 아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눈치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1464년 봄 속리산의 뜻밖의 소식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세조가 법주사로 행차한다는 것이었는데 수백 명의 호위 군사가 산 아래 길을 메우기 시작하더니 어가를 실은 가마가 속리산 초입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세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조의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퍼진 피부병이 해를 넘겨도 낫지 않았기에 법주사의 약수를 찾아온 것이었는데 가마에서 내린 세조의 모습에는 계유정난 때의 기세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살이 빠진 볼 위로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내관의 팔을 잡아야 했습니다. 세희는 초막 안에 숨어 나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법주사의 승려가 인근 주민 모두를 불러 어가 앞에 엎드리게 했기에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의심을 살 판이었습니다. 무명으로 얼굴을 깊이 가린 채 길가에 엎드렸지만 심장이 가슴뼈를 두드리는 소리가 귀 안까지 울렸습니다. 가마 안에서 세조의 시선이 한 곳에 멈추었습니다. 엎드린 사람들 틈에서 얼굴을 유난히 깊이 숙인 여인 하나가 눈에 걸렸는데 가려진 이마 위로 드러난 귀 뒤에 작은 점 하나가
세조의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가마가 멈추었고 세조가 내관에게 저 여인을 데려오라 명했습니다. 내관이 여인의 팔을 잡아 일으키자 무명 아래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세조의 눈이 크게 벌어졌는데 궁을 떠난 지 거의 10년이 지났건만 딸의 얼굴은 어머니 정의영우를 그대로 빼닮아 있었습니다. 세조가 가마에서 내렸고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세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궁으로 돌아오라는 말이었는데 목소리가 10년 전 딸을 죽이겠다 외치던 그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갈라진 목소리 안에 분노가 아니라 피로가 묻어 있었고 내관의 팔에 기대선 모습은 천하를 쥐었던 왕이 아니라 늙어가는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세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땅을 내려다보며 한마디를 올렸는데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조의 입술이 떨렸지만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한참을 서 있던 끝에 고개를 돌려 가마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세이가 궁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궁에 들어가는 순간 남편의 존재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김종서의 손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남편의 목숨이 바람 앞에 놓이게 됩니다. 세이는 아버지의 등이 가마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법주사 행차가 끝나고 어가가 한양으로 돌아간 뒤에도 세이는 며칠 동안 초막 밖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등을 쓸어 주었는데 10년 만에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도 따라가지 않은 아내의 선택이 어떤 무게를 지닌 것인지 그 남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조는 한양으로 돌아온 뒤에도 딸의 얼굴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무명으로 얼굴을 가리고 길바닥에 엎드려 있던 모습이 자꾸 눈앞에 떠올랐는데 궁에서 비단을 밟고 자라던 아이가 산골에서 흙을 밟으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를 산골로 내몬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이 밤마다 세조의 잠을 깨웠습니다. 세조의 피부병은 법주사의 약수로도 낫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퍼진 종기가 긁을수록 번져나갔고 어이들이 올리는 약도 소용이 없었기에 밤마다 잠자리에서 몸을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병이 깊어질수록 세조의 입에서 단종이라는 이름이 잠결에 새어나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1457년 영월에서 단종이 사약을 받고 숨을 거두었을 때 세조는 시신을 거두는 자를 역적으로 다스리겠다 선포했었습니다. 강물에 버려진 단종의 주검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을 때 영월 호장 어뭉도가 홀로 시신을 수습했는데 세조는 그 일을 듣고도 어뭉도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죽이라 명해놓고 거두는 자를 벌하지 못한 것이 세조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균열이었습니다. 세조 치세 말년으로 접어들며 궁 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연좌되어 노비로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풀려났는데 세조가 직접 방면을 명한 것이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입 밖에 꺼내지 못했습니다. 1468년 9월 세조가 수강궁 별전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52살이었는데 숨이 끊어지기 직전 곁을 지키던 정의영우에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는지는 정의영우만이 알고 있었고 왕이 눈을 감은 뒤 정의영우는 오랫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세조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속리산까지 닿는 데는 며칠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내려왔던 세이가 장터에서 그 소문을 듣고 멈춰섰는데 손에 들고 있던 약초 보따리가 땅에 떨어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초막으로 돌아온 세이는 방 안에 들어가 문을 닫은 뒤 사흘 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문 앞에 밥을 놓아두기만 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느냐는 말도 괜찮으냐는 말도 꺼내지 않은 채 아침마다 밥그릇을 내려놓고 저녁마다 그대로 남아있는 그릇을 거두어 갔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었지만 아내에게는 아버지였다는 것을 그 남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세이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지만 울음은 이미 멈춰 있었는데 남편을 보자마자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의 원수를 위해 울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저으며 아내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한동안 초막 앞에 나란히 서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세조의 뒤를 이어 예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재위 1년 만에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뒤를 이은 것은 세조의 손자 성종이었는데 어린 왕을 대신하여 수렴 청정에 나선 사람이 정의왕후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마저 잃은 뒤에도 이 여자는 왕실의 기둥을 놓지 않았습니다. 정의왕후가 수렴 청정을 시작한 뒤 조정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계유정난과 단종 복위 사건으로 연좌되었던 가문들 가운데 일부가 조용히 사면되기 시작했는데 세조가 말년에 시작한 방면의 흠을 정의왕후가 이어받은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벌인 일의 뒤처리를 아내가 하고 있었습니다. 속리산의 세이에게 그 소식이 닿았을 때 남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연좌된 가문이 풀려나고 있다는 것은 김종서의 후손에게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뜻이었기에 10년 넘게 숨죽이며 살아온 산속 생활에 처음으로 바깥 세상에 바람이 불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산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사면에 바람이 분다 해도 김종서의 손자라는 이름이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었기에 함부로 세상에 얼굴을 내밀었다가 아내와 자신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약초 캐는 삶을 내려놓지 않았고 세이도 그 판단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의 머리에 흰 가닥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막 곁에 작은 텃밭을 일구어 배추와 물을 심었고 마을 사람들이 아플 때면 남편이 약초를 다려 건네주었습니다. 수양대군의 딸과 김종서의 손자가 이름 없는 약초꾼 부부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영우는 세조가 떠난 뒤에도 딸을 찾지 않았습니다. 속리산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터이지만 찾아 나서는 순간 세이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 옆에 있는 남편의 정체까지 드러날 수밖에 없었기에 모른 척하는 것이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보호였습니다. 1483년 정의왕후가 눈을 감았습니다. 계유정난의 밤을 남편과 함께 세운 여자, 딸을 한밤중에 궁 밖으로 밀어낸 여자, 남편이 죽은 뒤 손자의 나라를 지탱한 여자가 7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이는 어머니의 부고를 장터에서 전해 듣고 초막으로 돌아와 북쪽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세이와 남편이 속리산에서 함께 보낸 세월이 30년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젊은 날 곧았던 남편의 손마디가 굵어지고 휘어졌고 세이의 얼굴에도 깊은 주름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초막은 여러 차례 기둥을 갈아 끼운 끝에 겨우 모양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병을 얻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부터 기침이 잦아지더니 봄이 와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는데 평생 산을 오르내리던 다리에 힘이 빠져 약초를 캐러 나가는 일도 끊겼습니다. 세이가 남편 대신 산에 올라 약초를 캐기 시작했지만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눈을 감기 며칠 전 세이의 손을 잡고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이 산에 숨어든 이유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이가 남편의 손을 양손으로 감싸 쥔 채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은 아내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본 뒤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세이는 초막 뒤편 양지 바른 자리에 남편을 묻었습니다. 봉분을 만들 만한 힘이 없었기에 흙을 얕게 덮고 그 위에 돌 몇 개를 올려놓는 것이 전부였는데 유모마저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난 터라 장례를 치르는 자리에 세이 혼자뿐이었습니다. 남편의 무덤 앞에서 하룻밤을 꼬박 앉아 있다가 해가 뜨고 나서야 일어섰습니다. 혼자 남은 세이는 초막을 떠나 속리산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은 땅 속리산 줄기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바위 사이에 자연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세이는 그 동굴 안에 자리를 잡고 바깥 세상과의 마지막 끈을 끊었습니다. 동굴 안에서 세이는 불경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궁에서 익혔던 글이 산속 동굴에서 경문이 되어 입 밖으로 흘러나왔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읽는 것인지 남편을 위해서 읽는 것인지 아니면 단종을 위해서 읽는 것인지 세이 자신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읽고 또 읽었습니다. 훗날 이 동굴은 보구람이라 불리게 됩니다. 보은 속리산 자락에 남아있는 이 작은 바위굴 앞에는 아무런 표지도 없었는데 금계 필담이 전하는 세이의 마지막 거처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동굴 입구에 서면 속리산 능선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리로
세이가 남편을 묻은 초막 쪽을 바라볼 수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세이는 보그람 동굴 안에서 남은 생을 보냈습니다. 이 동굴이 세이의 마지막 거처였다는 이야기가 보은 땅에 남아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고, 속리산 자락의 사람들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도 그 바위굴을 가리키며 세조의 딸이 살던 곳이라 말했습니다. 다시 영릉과 광릉의 지문으로 돌아갑니다. 1446년 영릉 지문에는 수양대군의 자녀가 아들 하나와 딸 둘로 적혀 있었습니다. 1468년 광릉 지문에는 아들 둘과 딸 하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22년 사이에 아들은 하나가 태어나 늘었지만 딸은 하나가 사라져 줄었습니다. 사라진 딸은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틀렸다고 말한 죄로 궁에서 쫓겨났고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밤중에 빠져나왔으며 아버지가 죽인 사람의 손자와 부부가 되어 산속에서 늙어갔습니다. 세조는 이 딸을 죽이지 못했지만 지우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능에 새긴 숫자에서 딸 하나를 빼는 것으로 세조가 지운 것은 숫자였을까요? 딸이었을까요? 딸이 틀렸다고 말했을 때 죽이려 한 것은 왕으로서의 판단이었을까요? 아버지로서 감당이 안 되었던 것일까요? 정의왕후가 딸을 궁 밖으로 밀어낸 것은 모성이었을까요? 남편에 대한 배신이었을까요? 세이는 세조가 속리산에서 돌아오라 했을 때 거부했습니다. 아버지가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것일까요? 돌아갈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 답은 보그람 동굴 안 어둠 속에 남아 있습니다. 1446년 영릉 지문에는 딸이 둘이었습니다. 1468년 광릉 지문에는 하나였습니다. 그 사이 22년 동안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능에 새겨진 숫자 하나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